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아.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저희 삼행시 100일장 마지막 이제 날입니다. 도착한 문자들이 꽤 있는데요. 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들 잘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브런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삼행시 만들어 올려달라고 했는데 윤희웅님 브라보 런치에 치맥한다. 와. 야, 대단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7723번님 브랜드 운동화 나도 갖고 싶어요. 싸구려 신는다고 애들이 놀려요. 아이가 말했다. 런닝화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신고 애들한테 자랑할래요. 치밀하게 파고드는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난 말할 수가 없었다. 그저 미안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고 입상자 발표는 오후에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금요일 저희가 초대석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모시고 있는데요. 앞서도 좀 안내를 해드렸지만 오늘 모실 분은 아마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조선인과 북송사업 같은 쉽지 않은 소재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세하게 담아내서 호평을 받은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두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최근에 개봉한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으로 또 한 번 양형희 감독의 작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양형희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예롭습니다. 네, 저도 다큐멘터리를 이제 미리 조금 봤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는 일본말을 네. 계속 쓰셔서 네. 한국말을 얼마나 하실까 한국말 조금 그래도 걱정했었는데 많이 서툴러요. 네.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일단 이 감독님의 국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네. 또 보실 분들에게도 더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살아오신 거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디부터 말씀을? 일단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볼까요?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던 해. 신칸센하고 동갑이라고 자주 자기소개를 합니다. 64년에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그 이카이노라고 옛날에 불렀던 츠루하시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네. 딱 그 파친코의 무대가 되는. 맞아요.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건너간 주인공 손자가 정착이 되는 그 동네. 네. 거기서 저의 어머니도 나고 자랐고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고 그러니까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그 무대가 되는 집이 바로 그 이카이노 츠루하시에 있어요. 네, 딱 그 몇십 년 후에 그 파친코의 그 몇십 년 후의 모습이 수프와 이데올로기 그 동네입니다. 네, 거기서 저는 제일 그때는 조선인, 코리안이라고 할까 2세로 저의 아버님은 제주도 한림 출신이시고요. 고향이 그렇죠. 1942년에 15살 때 일본으로 아버님은 건너가셨어요. 네.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15살 때 1945년에 일본에서 말하면 패전 이전에 미군이 오사카하고 도쿄 그런 여러 지방을 막 폭격을 했을 때 그 피난할 곳이 없어서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로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이 제주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부모님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주도로 돌아간 곳이고 어머니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부모의 고향을 가보신 거고 15살 때 45년에 제주도 가서 처음으로 살아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좀 오사카에서 가니까 가난한 섬이라는 인상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민족 차별도 없었고 그래서 평생 제주도에서 살자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 지나니까 4.3이 터져서 그 안에서 약혼자도 죽고 그래서 또
다시 오신 거군요. 일본으로 밀항선에 타서 피난을 해오시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피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피난을 해오셨는데 그 시대가 그러니까, 참 힘든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 밀항선 타고 오신 거죠. 예, 그 난민처럼 돌아온 거죠. 근데 그 후에 아버지와 만나서 오사카에서 저희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고 이제 막내 딸 저를 낳았어요. 4명의 네. 아이를 가졌는데.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4.3 많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4.3이 큰 이유라서 그렇죠. 남한 정부를 부정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걸 목격하셔서.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역시 그 옛날 친구분들이란 친척들이 희생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싫다 해서 근데 그때는 남한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사는 일본도 민족차별이 심하고 그렇죠. 또 가난하고 정체성을 가지기가 참. 예. 네. 근데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못 본 북한의 희망을 걸고 김일성을 열심히 믿고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3명의 아들들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북송 사업이라는 그 일본에서는 귀국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귀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못 간 나라에 이주를 간 건데 예. 북한 정부하고 일본 정부랑 같이 그 공동 프로젝트로서 일본에 있는 제1교포가 이제 북한을 조국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주를 한다. 제1교포란 것은 이제 95% 이상이 남한 출신이에요. 그렇죠. 남한 출신 이제 국적은 불문하고 남한을 지지하든 북한을 지지하든 네. 그 고향은 남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사연이 있어서 다 북한의 희망을 걸고 94,000명 94,000. 가까이 사람이 93,000 예. 몇백 명인데 약 94,000명의 제일 코리안이 북한으로 이주를 합니다. 주로 60년대에. 네. 그중에 3명이 저희 오빠들입니다. 네. 네, 그런 부모님과 오빠 곁에서 제가 자라면서 많은 저는- 생각이 드셨겠네요. 네. 정체성의 부분에서는. 네, 완전히 그 북한을 믿는 교육을 일본에서 받았는데 조선학교에 다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나 학교에서 한번 나가면 이제 일본 문화 또 유럽, 미국의 문화 안에서만 자라니까 갈등이 많아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예, 자기 조국은 자기가 찾겠다. 조국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살아본 적도 없고 몇 번 가보니까 아닌 것 같고. 가보기는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20대까지의 갈등을 30살 넘어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가족을 찍고 작품으로 하면서 자기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속의 갈등과도 마주 보고 지금 3개나 작품이 생겨 버렸어요. 근데 딱 26년이나 지났네 해서 이제 그렇죠. 26년을 걸려서 이제 어찌 보면 굿바이 평양, 레아 평양, 굿바이 평양. 그 양 감독님 예,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작품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마주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만큼 혼란스럽고 힘드셨겠구나 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제 네. 어제 개봉됐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슈퍼 아이델로기. 이제 이 작품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전의 작품과 달리 어떤 시점의 이야기입니까? 예. 리아 평양은 아버지, 굿바이 평양은 저의 조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 슈퍼 아이디올로기는 저의 어머니를 어머니. 주인공으로 어머니의 인생을 그렸어요. 네, 어머니는 항상 국물을 먹어야 된다. 국물 없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국이 중요하다. 그게 뭐 우리가 스프를 좀 먹어라. 그래요. 네, 정말 이제 제가 한국에 자주 오면서 네. 국물이 나라구나. 큰 그릇으로 주시잖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작은 그릇에 주는데. 양이 안 차요 저희한테. 그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그 제주도에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도 옛날부터 계속 삼계탕 그 백숙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우리한테 예. 또 몸에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수프죠. 네네 완전 일본에서 자란 저에게 있어서도 소울푸드 같은 그런 네. 음식이었군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저의 결혼 연애 상대가 일본 사람하고 미국인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 안 되면 결혼하기 참 그렇죠. 이제 확률이 확 떨어져요. 대상자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데. 줄어버리죠. 네. 어쨌든 일본인 미국인 절대 안 돼. 그러나 빨리 결혼해라. 이것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옛날 한 번 결혼하다가 이혼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30대 40대 되면서 저는 이제는 결혼 필요 없다. 혼자 그쵸. 살겠다. 혼자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금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50살 넘은 저랑 결혼하겠다는 네. 그것도 일본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하라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본인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렇죠. 일본 사람 안 된다, 일본인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래도 가보겠다. 어머니한테는 네, 꼭 인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리실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지만. 궁금하셨겠군요. 네. 그래서 그 저의 약혼자를 네. 어머니한테 소개를 하고 그런 장면도 다 영화에 나왔어요. 나옵니다. 맞아요. 예, 코미디 같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 그래서 어머니가 남성분이 네. 굉장히 어머니한테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이 차이도 네, 꽤 아주 있으시잖아요. 연하입니다. 네. 12살인가 12살. 13살인가 네. 예.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런 어머니가 뜻밖에도 일본인의 그 사위가 되는 그 사람한테 그 삼계탕을 끓여주고 원래 사위한테 삼계탕 끓여주는 거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삼계탕 맛있게 먹고 그래서 뭐 저의 지금 남편입니다만 들어간 후에 도쿄에 돌아간 후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일본인 안 된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그 씨암탉이라는 게 있다. 네. 이렇게 저한테 배워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위 되는 사람이 한테? 처음으로 집에 올 때 그렇게 딱 수프를 네. 끓여주는 거라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진짜 환영을 하셨네. 하니까 그렇죠. 아니 50살 넘은 딸을 받아주는 사람이 그 외에 딸 어디 있겠어. 하니까. 하는 네. 어머님의 마음은 결국은 딸의 네. 행복이었군요. 예.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몇십 년을 품고 계셨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4.3의 체험 생존자로서의 그런 증언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 드라마 같은 부분하고 어머니가 4.3 이야기를 대한 하시는 경험들. 부분하고 또 우연하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소위 말하는 조선 극적 사람도 남한에 좀 입국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저랑 남편이랑 2018년에 4.3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추모식에 예, 제주도로 그 참석을 하는 그런 예. 장면들까지 이어집니다. 어머니 마음이 참 정말 꼭 가보고 싶으신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한국을 부인을 하셨고 예. 한국은 잔인해 이렇게 하셨지만 계속 그럼에도 4.3의 이야기를 사신 하시면서 곳이니까. 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정말 한국이 변했다. 이제 민주화가 되고 4.3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정부도 인정을 하고 예.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이 변했구나 이렇게 하시고 한번 가봐야겠네 해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가니까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 음식이 여전히 맛있고 근데 제주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 조금 치매가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투리에 아주 반응을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그립다고. 그 말 안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보시고 이런 데서 앉아서 마을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눴다고 맞아요. 하시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니가 실은 올해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군요. 예, 그 전에 그런 추모식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런 정부가 인정을 하는 모습도 같이 어머니가 보고 볼 수 가셔서. 있어서 예. 그리고 그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고. 네,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 말도 들어보시면서 가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자, 어떻게 보면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이것에 좀 멀고도 가까운 후속편 연결성이 좀 있긴 네네. 있어요. 예. 세 편의 그 연결성. 그래서 뭐 묶어서 가족 3부작 네, 뭐 이렇게, 3부작으로 네, 되어버렸습니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느끼실 때는 어떤 연결성이 있다고? 정말 시간을 따진다면 원점은 4.3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일본에서의 제일 교포들의 처지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정말 식민지부터 시작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왜 관계가 제1교포가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니까. 일본에 많이 네. 뭐 제1교포란 것이 있냐 그렇죠. 하면 네, 어쨌든 뭐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한반도를 보고 제1교포 사회를 보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사 프로가 아니라 그 TV 시사 다큐멘터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통해서 역사가 보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항상 그건 위식을 합니다. 예.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과의 그 식민지 관계에서부터 어쩌면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네. 우리는 그냥 책에서만 보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 가족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네. 우리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네요. 예, 일본 사람들 6월에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자기들도 정말 역사를 하도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한반도 정말 역사 필요하겠네요. 한반도 역사도 알아야 된다. 일본 역사, 한반도 역사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사실 역사를 알아야 한류 드라마도 영화도 네.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4.3을 처음 들었다. 근데 그런 제주도의 아픔도 알고 제주도를 많이 찾아가야겠다. 이런 감상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일본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클 수도 예, 있는. 지금도 계속 예. 그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왜 그동안에는 안 하고 계시다가 예. 하시게 됐을까? 그동안 왜 안 하셨을까? 그 답답함을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딸이고 가까운 가족에게 네. 쭉 힘들었던 얘기를 나이가 드시면 또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디아 평양, 굿바이 평양의 그 이전에 작품들을 만드는 그 동안에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하는데 그 제주도에 안 가봤어요? 물어보니까 안 가봤다고 하셨어요. 제주도에 가본 적 없다고. 그래서 가보고 싶으세요? 하니까 조금 있었어. 언제 있었던데요? 하니까 그때 뭐 잊어버렸어. 묻지 마. 근데 제주도는 뭐 복잡해. 그래서 옛날 이야기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씩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저는 지금 한국 국적이에요. 근데 가족이 국적이 그러시군요.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저 남편 3명으로 그 4.3 추모식 갔는데 저는 한국 국적, 어머니는 소위 말해 조선 국적, 남편은 일본 국적이라서 근데 사이좋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 영화고요. 네, 그러네요. 네, 어머니가 처음에는 모른다, 다치지 말라. 그 후에는 4.3은 특별히 무서운 일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좀 뭔가가 있구나는 건 느끼셨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던 거죠. 이제 18살에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시신을 보면서. 시신이 쌓여진 것도 보셨고, 제주도의 강물이 시냇가가 피로 빨갛게 물든 것을 보셨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쭉 그 밀항선 타는 항까지 몇십 킬로를 걸으시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외삼촌이 아주 잔인하게 학살되셨어요. 그 이야기도 저에게 영화 맨 앞에 시작에 나옵니다. 네, 그 맞아요. 삼촌이 학살된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 4.3은 이제 전쟁도 다 끝난 후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오사카에서 4.3 피난을 해서 오사카로 온 사람들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서로.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가족에게 자기도 4.3 생존자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신 제1교포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겨우 살아나기 위해서 도망치고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무서워서도 마주볼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가 점점 이야기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 딸의 호기심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정말 한국이 변했다. 이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 아주 컸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씩 증언을 시작하시고 나가서는 저의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인 그 가족이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4.3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도 조금씩 예, 자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생존자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자기의 경험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신 것 같이 보였어요. 네, 참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네요. 네, 10년간 그래서 계속 찍었습니다. 긴 세월이었군요. 네. 그 우리 정부가 어떤 하나의 아픈 역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한으로 계속 말 못하며 갖고 계시는 거냐? 네, 그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사실 자기 나라의 좋은 측면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는 거 이거 일본에서 나고 자란 우리로서 하면 일본 정부도 제일 못하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네. 그 한국 정부의 그 태도는 아주 신선했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직접 자기가 사과를 받은 것 같은 느낌도 가지시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 뭐 용서라는 말도 이상합니다만, 다 안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뭔가 마음 안에서 풀어지시고, 네, 조금 해방이 되신 거군요. 것 같은 다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매로 되시면서 모든 기억을 잃고 가셨어요. 거기까지 그렇군요. 영화에 나옵니다. 네. 예. 어쩌면 그걸 붙들고 계시느라 그걸 지켜오신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다큐 초반에 보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장면 참 인상적이에요. 제주 자랑가를 아버지가 영화에서 부르시는데 그 옛날에 그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영상입니다만 한 잔 술을 마실 때마다 노래를 하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항상 제주도 노래 목포의 눈물 그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친숙한 처음에는 무슨 김일성의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는. 그런데 술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제주도 노래를 부르고 울고 임진강 부르기도 하고 매일처럼 그러셨어요. 네. 그게 어쩌면 그 고향을 향한 그 뭐 인간의 마음이라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걸까요? 네, 노래가 정말 사람이 그 계속 매일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렇죠. 좀 세포에 스며든 것 같은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다큐를 찍으시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어떤 윗세대, 제일 조선인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텐데 가장 그들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이번 다큐를 찍으시면서 이해하게 된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옛날은 정말 한국을 좀 지나치게 부인하는 어머니가 왜 무슨 편견을 가지셨나? 무슨 차별의식인가? 뭐 왜 그렇게 그 부인을 억지로 하실까 해서 제가 편견을 가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역시 모든 삶의 선택에는 생활 속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면서 가치관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다고 해서 싸우고 공격하고 치고 전쟁까지 하고 죽이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아주 느꼈고 그 이유를 아는 과정에서 자기도 발견하고 자기 가족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나는 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제가 엄마를 얼마나 알았을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오랫동안 한 것 같다고 많이
반성을 하고 좀 사람이 겸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참 중요하군요. 네. 상대의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사실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요. 그렇죠. 매일 바쁜데. 감독이시니까 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네, 근데 그런 음. 여러 이야기가 세대 간에 그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또 아이 손자들에게 얘기를. 자신의 그 국가의 역사 이런 큰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의 한국이 이야기.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힘드셨는지. 그런 생활 속의 이야기를 많이 서로 전해 주고 받고 소통이 되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네요. 이제 한 30초, 40초 정도 남았는데 저희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들이 그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같이 그 백숙 드시는 네. 스프 드시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데 네. 뭔가 그런 거대한 게 있든 어쨌든 식탁 앞에서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뭔가 하나 되는 것 같고 따뜻하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뭐 밥을 먹는다. 스프란 것은 밥은 먹는다. 살아간다. 같이 살아간다. 공존한다는 뜻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그 어제 개봉일에 산문집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네, 좋겠네요.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하는 산문집 영화에 담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마음 산책에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 초대석 다큐멘터리 슈퍼 이데올로기 그리고 책을 같이 내주신 양영희 감독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